예, 시작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요. 어쨌거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설명이 시작하겠고요. 저는 수리노술 수업을 하고 있고 이름은 문성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는 수능 수업도 하고 있고요. 사실 수능 수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영진 모의고사, 여기 장영진 쌤이라고 출강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아시나요? 예, 장영진 쌤 모의고사 본 적 있나요? 아직 신청 안 했죠. 다 제 손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개본 출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프린키페어 수학연구소에서 수학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장은요, 그냥 요거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필 사진 같은 건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린키페어 수학연구소는 이렇게 5명의 선생님들이 매주 밤새가면서 작년 교재에서 새롭게 학생들한테 뭐를 가르쳐야지 지금 입시를 잘 뚫어낼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 수리노술 팀입니다. 거기서 나오고 있는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설명회 하면 신나면 막 2시간도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2시간 오늘 빨리 안 하면 학생들이 저녁 식사 시간에 걸리잖아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먼 길 이렇게 빽빽한데 앉아 계시니까 얻어가실 건 있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입시 제도를 좀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재수생들은 한번 겪어봤을 거고 그 다음에 재학생들은 처음일 것 같은데 입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입시가 시작된 뒤로 이 구조가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학생부, 그 다음에 수능, 일단 수능이라고 쓸게요. 수능,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점수를 줄 수 있는 학생들한테 점수를 줄 수 있는 주체가 셋이 있어요. 이거는 누가 주는 점수냐면 고등학교에서 주는 점수고요. 그 다음에 수능은 국가에서 주는 점수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는 대학에서 주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입시 제도가 이제 저는 사실 입시 제도를 학생들한테 가장 유리한 제도는 그냥 안 바꾸는 제도가 가장 유리한 것 같거든요. 여기에 적응을 했다 싶으면 그 다음에 또 입시 제도가 바뀌고 사실 이게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왜 자꾸 이걸 깔딱깔딱 막 이쪽을 힘을 줬다가 이쪽을 줬다가 바뀌냐면 그때 교육 정책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교 정상화가 이제 강조가 되는 시절에는 고등학교에서 준 학생부를 주요 전형 요소로 반영하는 전형이 확대되기 마련이고요. 대학 자율화, 그다음에 대학 교육의 내실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점에서는 이쪽이 이제 강조되기 마련이고요. 그다음에 요새 또 이제 정시 확대하자는 움직임이 많잖아요. 그거는 요 한 몇 년 사이에 사회 고위층들의 입시 비리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죠? 여기 이 세 개 중에서 공정성, 형평성의 시비가 가장 안 걸릴 수 있는 게 사실 수능이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을 수능 성적에 따라서 일렬로 쫙 줄을 세워서 위에서부터 잘라가는 제도니까 이 입시 제도 하에서 형평성의 문제는 좀 안 생깁니다. 근데 반드시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일렬로 줄을 쫙 세우는 게 반드시 좋은 입시 제도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강조되는 거에 따라서 요 세 가지입니다. 여기 혹시 학부모님들 중에 94학번에서 96학번 사이 어머님들 혹시 계실까요? 94년도에서 96학년 또 사이에 대학을 다니시는데 저기 제가 96학번이거든요. 제가 이제 학원 강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저보다 연배가 한참 위에 학력고사 세대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설명회 같은 걸 했었는데 요새는 학부모님들 중에 저보다 학년이 아래인 학부모님들도 있습니다. 94학번 중에서 96학번 사이가 어떤 세대냐면 수능 초기 세대입니다. 그래서 3개 다 봤습니다. 정시에서 대학별 고사를 봤어요. 우리는 그걸 본고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정시에서 대학별 고사를 보던 세대, 그때는 왜냐하면 입시 제도가 이제 확 바뀌던 시대이기 때문에 3개를 다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입시 제도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수월성 교육이라고 하죠. 학생들이 편안하게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입시를 보낼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이제 입시가 바뀌어온 겁니다. 제가 사탐을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학부모님들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사탐, 과탐 다 봤거든요. 저 사탐 반띵했어요. 사탐을 반띵. 단순함기에 대한 막 이제 거부감 같은 게 좀 있어서 사탐 반띵했어요. 그래서 이과는 사탐을 안 봐도 된다고 그러는데 와 그럼 틀릴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학생들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사실 사탐 과목이 줄고 과학 선택 과목이 줄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도 사실 학생들의 공부량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잘하면 입시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제도. 이걸로 입시를 들어갈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 거고요. 수능으로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게 얘가 정시가 대부분 수능으로 학생들을 뽑게 되는 제도고요. 대학별고사는 얘는 이제 이 아이를 논술 전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뭘로 대학을 갈까잖아요. 입시를 뭐를 중심으로 입시 계획을 짜야 될까? 뭐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수시 6장 준비라고 있어요. 뭐 중심으로 입시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시요? 뭘로 대학을 가야 될까요? 지금 막 머리가 아프잖아요. 수시는 문서가 6장이고 그 다음에 학생부 전형도 어마어마하다 그러고 논술만 하면 논술은 수학만 하니까 좀 부담이 덜할 것 같기는 한데 논술은 경쟁률이 무서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수리 논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리 논술은 프리키페에서 논술 수업을 받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그런 거고요. 결론은 그런 건데 어떻게 입시 제도를 잡아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현행 입시를 물론 학생에 따라서 굉장히 특이한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정시가 기반이 된 수시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제일 먼저 학생들이 판단을 해봐야 될 거는요. 내가 정시로 어디쯤 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시에서 옛날에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운영한 학원에서 그 앞에서 저희 학원에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 하나가 쫄랑쫄랑 거려서 놀고 있더라고요. 친구 수업 받아서 기다려요 하고 이제 쫄랑쫄랑 놀고 있더라고요. 그 되게 바쁜 시기인데 너는 입시는 끝났니? 하고 물어보니까 예 서강대학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이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수능을 잘 봤겠네? 최저 맞췄으면 하고 예 수능은 이렇게 봤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지금 뒷골이 빡 땡기는 거예요. 걔가 고대는 되게 너끈하게 갈 수 있는 수능 성적을 받아가지고 입시 지도를 잘못 받아서 서강대를 문수를 붙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손해인 거죠. 일단 학생들이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는요. 내가 정시로 어디쯤 갈 수 있을지를 일단 계속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 가이드라인만 좀 잡아드릴게요. 96, 100분이 등급을 쓰는 겁니다. 96 이렇게 받으면 이 정도 받으면 수능에서 이 정도 받으면 기분 좋나요? 괜찮나요? 되게 잘하는 학생이죠. 되게 잘하는 학생이고 전과목 1등급이잖아요. 전과목 1등급이잖아요. 근데 1등급 커트라인이 96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전과목 1등급에서 기분 엄청 좋은 건 맞는데 전국의 전과목 1등급 중에서는 꼴찌인 겁니다. 그쵸? 얘네 어디서 갈까요? 이 정도 성적 받으면 어디 갈 것 같습니다? 예? 어디요? 서성하요? 이거 맞죠? 예? 아니 누가 얘기했어요? 이과 맞죠? 아 이과는요 행복합니다. 그 문과 같으면 저거 서성한 맞아요. 문과 같으면 서성한이고 경영을 쓰겠다고 생각을 하면 중대 막 이런 데 써야 돼요. 근데 이과는 이 정도 성적이 되면요 대체로는 연세대, 화공, 전기, 기계 정도 갑니다. 생각보다 이과 대학교 가기 쉬워요. 정시로도요. 이 정도 되면 갑니다. 생각보다 저것밖에 못 가나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서울대, 농생대 정도를 걸쳐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성적을 받은 학생이 특별히 변태적으로 원서를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원서를 쓴다는 가정하에서는 연대나 고대 중에 하나 적당한 걸 써가지고 붙이고 서울대 중에 하나를 올려서 원서를 쓰게 되고 보통 그렇게 쓰게 됩니다. 네, 요새는 이렇게 안 쓰고 이 학생들이 서울대 어디 쓰게요? 경영 쓰더라고요. 서울대 경영. 왜냐하면 서울대 경영이 진짜 빵꾸 잘 나는데
요새 이제 미적분 보면은 표준 점수에서 저기 확통 본 친구들하고 점수 차이가 되게 심하게 나기 때문에 또 우리 경영을 쓸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연대 고대 프리패스 선입니다. 물론 거기는 빼고요. 프리패스라고 하는데 하면서 의계권이나 시계권 쓰면 그건 좀 곤란하고요. 그 두 개를 제외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연세대 고연안에서 합격선을 만들겠다고 생각하면 이 성적을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등급이 89%거든요. 3위. 오길 잘했죠? 근데 안 들어갔죠? 89%가 2등급이거든요. 2등급 커트라인이거든요. 얘는 말하자면 전국의 2등급, 전국의 전과목 2등급 중에 얘가 꼴찌인 겁니다. 얘는 어디 있죠? 예. 서강대? 오, 여기가 연대인데 서강대. 서강대를 저희 와이프가 서강대를 졸업했는데 들으면 엄청 승질입니다. 자, 이 성적이 어디냐 하면요, 이게 조금 되게 애매한 성적인데 여기가 중앙대 못 갑니다. 중앙대 죄다. 중앙대에서 좀 낮은 아까 간호학과 성적 되면 거기 이름이 아마 사완씨일 겁니다. 옛날로 치면 이름을 하도 바꿔대가지고요. 이제 중앙대 토목과에 해당하는 학과가 조금 낮은 편에 속하는데 거기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근데 건대는 대부분 프리패스가 됩니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데는 얽히잖아요. 서울대 낮은 과하고 연대 높은 과하고 그다음에 모대 조금 더 모대는 좀 이제 서울대가 여기 있으면 연대 있고 모대 모대 있으면 모대 졸업하시면 싫어하시는데 뭐 이렇게 얽히는데 여기가 좀 이제 딱 잘라져 있는 감이 있습니다. 학생들 머릿속에 중앙대하고 건국대하고 갭이 좀 크다는 거죠. 학부모님들 중에 건국대 하면은 옛날 생각해가지고 건국대 입학하면 되게 애가 공부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 어머님들 계신데요. 어머님들이 대학교 갈 때 건국대하고 지금 건국대학교는 완전히 다른 학교입니다. 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서 공부 잘하던 애가 아니고 싸움 제일 잘하던 애가 건국대를 갔거든요. 요새 택도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2호선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대체로 어머님들이 내가 받았을 때 전과목 2등급 반, 1등급 반 이렇게 만약에 받았다 치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는 학교들이 뭐가 있냐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런 데가 사이에 있겠죠. 그러면 내가 2등급 반, 1등급 반 받았는데 수학이 2등급 반, 1등급 반인데 수학 1등급이고 국어 1등급이고 나머지 두 개가 2등급이다. 그 정도면 고대 충분히 써볼 만합니다. 고대 충분히 써볼 만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 1등급에다가 국어가 만약에 한 2등급 정도 나왔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21이면 제가 만약에 원서를 쓰면 성균관대하고 서강대, 한양대 중에 붙을 때를 하나를 찾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고려대를 던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제 2등급 반, 1등급 반 사이에서 서성한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대략 맞을 것 같습니다. 대략 잡히죠? 그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77이 3등급이거든요. 문과라서 행복한 겁니다. 저 성적으로 이 성적이요. 문과에서는 인서울을 맞으면서 문과는 이 성적 밑으로는 인서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대충 맞습니다. 이과라서 진짜 좋은 거예요. 역대 모든 입시생들 중에 대학교가 가장 좋으니까 과애들이 밑에 맞춰서 제일 중요해요. 문이과 같이 등급 내는 게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77이 3등급 커트라인이거든요. 여기가 인서울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대략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인서울이 어디까지냐가 또 이제 학생들 머릿속에 인서울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인서울이 어디니 하니까 서성안이 인서울이죠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 이름 안 들어본 학교들도 좀 있거든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대체로 이제 여기서가 뭐 광운대니 숭실대니 뭐 이런 데들이 인서울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면 그 성적을 최종적으로 가르게 되는 때가 요 성적쯤 됩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있나요? 뭐 동국대니 경희대니 뭐 이런 데들이 요 사이 어디쯤 있겠죠? 그러면 2등급 반, 3등급 반이면 그 안에서는 붙을 거다 이렇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략 맞습니다. 고3 때 3월 모의고사 처음 보죠. 열심히 준비하는 권하고 싶은 거 3월 모의고사 기분 좋게 볼 생각을 했어요.
해야 돼요. 아니, 그거를 목표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3월 모의고사가 성적이 나오기가 되게 좋아요. 문이과가 갈리잖아요. 이제부터. 그러면 이과는 그냥 무조건 보는 것만으로 이제 표준 점수가 몇 점씩 뛴다는 얘기죠. 그 밑에 있는 애들보다 등급 잘 받기가 좋은데, 그래서 3월 모의고사 기분 좋게 시작을 해놔야 6월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떨어질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6월 모의고사 당연히 성적이 떨어질 거거든요. 제 학생들은 그때 성적이 떨어져봤자 그러면 요 정도는 해야 볼만해. 그래도 대학을 가기는 가겠네라는 생각으로 6월 모의고사를 만나려면 3월 모의고사를 잘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정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 선에 있는 성적이 만약에 정시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 다음에 뭐를 판단해야 될까요? 뭐를 판단해야 될까요? 정시선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목표는 수시원서 6장은 이 위에 있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수시원서 6장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시원서 6장을 이 위에 있는 대학교를 붙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제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거는 학생부로 어디까지 붙을 수 있는 학생부.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정시선 잡고 그 다음에 학생부로 이거 위에 붙을 대학교 있는지 잡는 게 최우선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부는 입시 원서를 쓰는 시점에서 고정되어 있는 점수잖아요. 논술은 원서를 쓰는 시점에서 제로 베이스의 전형인 거고요. 학생부는 원서를 쓰는 시점에서 이미 완결되어 있는 성적이. 그러면 그걸로 이 위쪽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거는 확보를 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학생부가 교과가 있고 종합이 있잖아요. 학생부 전형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부 전형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학생부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가 요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학생부 교과로 만약에 대학을 가겠다고 생각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인서울, 마지노선, 광운대 정도로 봤을 때 전과목 내신이 2등급은 돼야지 광운대 교과 성적으로만 보면요.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요 인근에 있는 학교들 다닐 거 아닙니까? 그 수업 듣는 학생들 보니까 되게 좀 먼데 있는 자사고에서 오는 친구들도 좀 있는데 대체로 요 인근에서 학교를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데들의 이제 성적 석차 등급이나 아니면 저기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소똥 치우다가 오는 학생들이나 학생부 석차 등급은 똑같이 반영이 되는 게 대체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학생부 되게 좋은 친구들은 지방의 의과대학교를 이제 주로 모이겠죠.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 커트라인 보면 무시합니다. 막 1.01, 1.02 막 이랬어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게 정말 내신이 좋은 친구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보낸 친구 중에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 학생이 여기 월천중학교 아시죠? 월천중학교 저기 목동에 있는 월천중학교를 되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되게 그 월천중학교에서 잘하는 학생인데 어머님이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디를 보냈냐면 등촌고등학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월천중학교 나와서 보통 이제 가는 데가 양정, 강서, 목동, 진명 요 4개가 이제 최고 메이저 고등학교들인데 거기를 안 보내고 조금 어려운 도로에서 등촌고등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원서를 쓸 때가 되니까 너 원서 어떻게 쓸 거니 하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려고 해야겠다. 제가 피식 웃으면서 장난치냐? 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 커트라인이 얼마나 되는지 알긴 아냐? 학생 가져가! 했더니 이 학생은 진짜로 예체능 끝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이 1.00이에요. 어머니 입시 전략이 정통으로 먹힌 거죠. 그러니까 내신은 어떤 학생들이 잘 받는 거냐면요. 그 학생은 여학생이었는데 막 뚱뚱한 게 아니라 막 되게 근육질로 떡 벌어지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고3 때까지 자기 관리는 끝까지 해야 된다고 헬스장 다니면서 고3을 보내던 그 정도 자기 관리가 되게 철저한 친구들이 내신 전형을 잘 받기가 좋습니다. 1.00이더라고요. 그래서 1.00이면 서울대도 갈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서울대하고 연세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점수를 석차 등급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고려대학교 의대를 갔습니다.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성공한 케이스. 그 다음에 석차 등급은 그래서 교과 전형은 많은 경우에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설명을 드리고 다른 걸 줄이고 이거 설명을 좀 더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확통 배웠나요?
학생이네요. 확통에서 표준화하는 공식 기억나나요? 예.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종합 변형에 들어가면 Z 점수가 대빵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Z 점수가 다른 게 아니고 고등학생들이 여기 확통 마지막에 통계적 추정 단원에서 배우는 표준화, 정규분포에서 배우는 표준화 공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데 여기에 의미가 죄송합니다. 학부모님들 까먹은 지 오래됐을 텐데 지금 학생들은 혹시 논술까지 보면 이 정도는 기억해줘야 됩니다. 이게 자기 점수고요. 이게 과목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표준 편차인데 이거는 점수가 흩어진 정도를 반영하는 숫자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민하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은요 자기 학생부를 볼 때 성차 등급만 보면 안 됩니다. 거기에 과목별로 다 표준 편차가 표시가 됩니다. 그게 성적에 이걸로 반영이 됩니다. 혹시 본 적 있나요? 표준 편차 신경 써서 본 적 있나요? 표준 편차 본 적 있나요? 아무도 보지 않죠. 왜냐면 이게 입시에 반영이 되는 줄 모르니까요. 자, 이거를 집에 가서 자기 학생부의 과목별로 표준 편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세요. 15에서 20 사이 정도가 옥동에 있는 되게 메이저 학교들 있죠. 양정, 옥동, 진명 요 사이가 15에서 20 사이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목동고가 해마다 학생들에 따라 다르긴 한데 표준 편차가 제일 작아서 보통 한 15쯤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잘 나오는 겁니다. 보통 대치동에 제일 잘 나가는 학교라고 하는 거 단대부고 뭐 이런 데들 있죠. 그런 데들이라고 15보다 더 낮게 안 나오고 되게 잘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에서 25 사이가 들어가게 되는 학교가 보통 조금 목동권에서 조금 벗어난 대감 또 뭐 있을까? 대천 그 다음에 뭐 신도림고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4개 학교를 제외한 조금 어라운드 목동권 학교들 있잖아요. 거기가 보통 20에서 25 사이 정도 나옵니다. 표준 편차가 그냥 쏘쏘한 겁니다. 쏘쏘한 겁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보면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거냐면요. 똑같이 자기 점수 평균이라는 거는 이제 시험이 어려우면 낮고 시험이 쉬우면 올라가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표준 편차는 학교에서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나누는 거잖아요. 숫자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점수를 15로 나눈 거랑 25로 나눈 거는 1.5배 정도는 점수가 뻥튀기가 돼서 반영이 되는 거죠. Z 점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학교가 빡센 학교에서 다녔으면 그러니까 점수가 흩어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실력이 비슷비슷하면 점수가 작은 거고요. 표준 편차가 작을 거고 학생들 성적이 0점부터 100점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으면 표준 편차가 좀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빡센 학교를 다녔으면 대체로 여기에 이런 거에서 이익을 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학생분을 제가 정시처럼 이 정도 성적을 받으면 어디를 갑니다. 이 정도 성적을 받으면 어디를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학교별로 표준 편차도 다 다르고 그것도 학년마다 다르고 고해에 어떤 애들이 많이 몰렸느냐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판단을 받거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보통 이 정도 받으면 학생부로 어디쯤 갔느냐. 대체로 제 경험상 요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내신이 2.6, 2.56 정도 되면은 성균관대 정도를 붙는다고는 이야기를 못하고요. 성균관대에 원서를 써 볼만합니다. 볼만합니다. 근데 한번 여기 혹시 양정고등학교 니네 학교에서 내신 2.5 이내의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봐봐. 네 친구 중에 머릿속에 2.5쯤 되는 아이가 걔가 성균관대를 가면 행복할까? 보통 이 학교들에서 내신이 2.5쯤 되는 학생들은요 스카이 밑에 학교 이름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학생부 성적이 좋으나 안 좋으나 내가 지금 정시로 갈 수 있는 것보다 위쪽에 있는 거를 학생부로 갈 수 있는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는 아닙니다. 제가 학생부로 원서를 쓴 학생 중에 붙은 학생은 얘도 의대를 가고 싶대요. 얘는 제가 가르쳤을 때 거의 제일 잘하는 학생이었을 것 같은데 의대를 가고 싶대요. 정시로도 뭐 아무 데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대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뭘로 할 건데 학생부요. 미친 학생부가 전형이 뭔지 알지는 알고 하는 학생부 하지 마! 시키니까 얘가 학생부가 내신 2.2쯤 되더라고요. 2.2쯤. 근데 일단 학생부가 이만하고요. 이만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7이었어요. 7이면 얘네들 성적의 3배를 넘게 받는 거죠. 내신이 2점인데 성균관대 이과대학을 붙었어. 그래, 그런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빡센 데서 공부를 했으면 특정한 레벨을 넘어가면 그건 이제 학생부 전형에서 보상을 받는데 보통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목동 지역의 고등학교들이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확 낮춰가지고 대학교를 잘 가기도 조금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내 점수를 확 받아가지고 Z 점수를 올리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저기 좀 지역에 있는 학교들로 가면 오히려 교과전형 이런 거 해볼만 하거든요. 아니면 그 학교에서 되게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얘를 높여받으면 되는 거죠. 목동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대체로 위쪽도 아래쪽도 조금 애매해서 학생부 전형으로 대학교 보내기가 정말 만만치 않은 거였어요. 제 경험상. 그래서 제가 학생들 원서를 받은 게 아마 수천 장은 될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쓴 건 육문술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못해서가 아니고요. 이 아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데보다 위쪽에서 학생부를 못 찾아서 육문술을 쓰게 되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내가 어디쯤 갈 수 제일 처음에 정시를 파악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학생부를 어디를 갈 수 있는지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럼 그 나머지 이거 만약에 갈 수 있는 데가 한 2개쯤 있다. 그러면 나머지 4장은 어떻게 할까요? 논술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학생부 전형의 특징은 뭐냐면 하향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붙어버리는 거니까 학생부 전형은 하향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수능 뒤에 있는 것 같으면 내가 받은 성적보다 아래쪽에 있는 대학교 한두 개 써놔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시험 안 보러만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들을 논술에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메인 전략은 뭐냐면 내신이 안 좋아서 학생부가 불리한 학생들이 논술을 쓰게 될 거고요. 원래 이야기로 돌아봅시다. 그 다음에 수능을 망칠 경우, 내가 지금 성적이 잘 봐놨는데 내가 지금 어디 갔나요? 89를 4개 받아서 건대 중대 사이는 갈 것 같고 건대쯤은 붙을 것 같은데 수능 때 왜 성적이 이렇게 반드시 나온다고 이게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낮은 대학교 1개나 2개 정도, 건대 경희대 내에서 1개나 2개 정도 써놓고 그 레벨에서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이 잘 나오면 시험 보러 가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보러 가겠다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 전략으로 전과목 중에 특히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있죠. 딴 과목 다 잘 못하고 특히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 제 옛날 가르칠 때 이제 얘도 이제 남학생이었는데 용산고 다니는 남학생이었는데 저기 수능 성적 받을 때마다 저기 등급이 맨날 4.1, 4.1. 수학이랑 과학만 특출하게 잘하는 학생들. 걔 4.1 뭘 대학교를 되게 만만하게 가지는 못하는데 걔는 논술에서는 알겠죠. 수학을 압도적으로 잘하니까. 그래서 걔는 논술 전형 6개 써서 6개 다 붙고 그 중에서 골라서 심층면접 전형을 본 카이스트를 갔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는 논술 전형이 되게 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상향 지원 중에 끝까지 상향 지원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의치 한약수는 의치 한약수까지 가면 저거는 96, 1등급 1등급 아무 의미 없고요. 저건 수능 전과목 다 합해서 몇 개 틀렸냐 이런 걸로 보통 승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를 논술로 도전해 볼 만한 친구들은 논술을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어나 저러나 논술 전형 생각보다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준비를 해놓고 보느냐, 준비를 해놓지 않고 보느냐, 뭐 이런 것들의 차이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보면 잘하는 수학 말고는 점수가 잘 안 나와서 논술을 준비를 해서 연세대학교 생명이 붙은 케이스고요. 이 친구는 자사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사고면 표준 편차가 작게 나오지만 위쪽 받기가 되게 힘듭니다. 자사고라고 해서 애매한 학교에서 막 4등급, 5등급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 가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인데 얘는 처음에는 시험을 첫 해에는 다 탈락했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적당히 준비를 해서 두 번째 준비를 할 때는 연세대 화학과에 붙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딱 정상이죠. 정시를 메인으로 수능을 준비했지만 수시도 준비해놓기 위해서 논술을 같이 준비한 친구입니다. 비중 잘 조절하는 게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저는 이거에 압도적으로 동의합니다. 논술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냐면요. 여름방학쯤 되면 학생들 중에 선생님 일주일에 3번 논술하는 반 없나요? 뭐 이러는 친구들 있는데 절대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논술은 제가 제일 권하고 싶은 거는 가늘고 길게 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수능에서도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뭐 이런 친구들 있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발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요? 그래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려고 생각을 해서 딱 보면은 이제 경쟁률하고 선발 비중이 너무 작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보통 이제 기사 야하게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논술 비중 선발 3.6%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논술 전형을 보는 학교들이 대체로는 어떤 학교들이냐면 상위권 대학교들이 논술을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교들에 한해서 논술 보는 인원들을 따져보면 10.8%니까 결코 작은 인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수능 준비할 때도 준비할 시간도 부족한데요. 자, 이 이야기를 잠깐 해봅시다. 학생들이 많으니까요. 이야기 어머님도 조금 지겨우셔도 잠깐 참으세요. 모의고사 어려워졌던 얘기, 작년 수능 되게 어려웠던 얘기. 그래도 여러분들 참 되게 행운이거든요. 왜 인터넷이 있으니까 이제 학생들끼리 소통이 되잖아요. 어머님들 제가 수능을 봤을 때는 제가 수능을 본 해 시험을 봤는데 제가 모의고사를 200점 만점인 시절인데 평소에 봤던 모의고사보다 저는 15점이 까였거든요. 15점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와서 저희는 이제 인터넷도 없고 그러니까 EBS 틀어놓고 정답 체크해서 보니까 15점 까였길래 큰일 났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방송에서는 수능 예년보다 더 쉬웠어 뭐 이런 방송이 막 쫙 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친구들하고 야 그래 우리가 고3 때 놀기는 놀았지 하면서 밤새도록 술 먹고 막 깨판 부리고 그 다음날 딱 가보니까 역대 최고 난이도 수능이었어가지고 제가 200점 만점에 165점인가밖에 못 받았는데 전국 0.4%더라고요. 뭐 지금을 보면 100점 만점에 80점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국 0.4%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평을 반띵을 했는데 네, 요새 수능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죠. 왜 어려워진 것 같습니까? 수능 이야기를 좀 보시죠. 예? 과목이 너무 적어서 수학 과목이 적어서 과목이 적었다는 얘기는 확통하고 기하를 안 봐서요? 네. 너무 오래돼서? 뭐가 어렵습니까? 수능 문제 요새 이제 기출 문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풀고 있을 거 어떤 게 어렵던가요? 자, 저는 제가 마주보는 학원에서 이제 같이 근처에 학원에서 근처에 이제 중등 수업을 하는 학원이 있어요. 중학생 때 고등 선행을 시키는 선생님이 제가 이제 딱 인사를 딱 하고 지나가다 만나서 학생들 수능 잘 봤나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제가 풀어보니까 문제 되게 쉽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작년 수능에. 그래서 뒷골이 빡 땡겼어요. 니도 시간 째고 풀어봐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능이요 지금 어려워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수능이 이렇게 유형이 바뀌었을 때 원래 목표는 뭐였냐면 대통령이 킬러 문항 안 내겠다고 그랬잖아요. 킬러 문항을 앞으로는 안 내겠다 그랬는데 시험이 학생들이 성적이 역대 최악의 성적을 받은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이거 참 함부로 이야기를 하기가 그런데 요새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로 나라가 반토막이 난 시대라 함부로 이야기를 하기 그런데 킬러 없어진 것 같습니다.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수능이 낯설어집니다. 그러니까 되게 한동안 오랫동안 수능이 진행이 되고 나서요. 저는 고3 때 수능 공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수학은요. 왜냐하면 수능 되게 초기라서 수능 문제는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좀 IQ 테스트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본고사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본고사 하다가 보면 수학도 따라오겠지 하고 수능을 공부를 안 한 세대입니다. 저희는 그랬어요. 수능 공부하지 마라.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듣고 봤더니 수기노술 선생님 수기노술만 공부하고 수능 공부하지 말았더라. 그런 소리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 얘기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랬다고요. 저는 지금이 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전에 수능은 학생들이 무슨 문제를 나올지 30문제 중에 적어도 20문제 이상은 무슨 문제 나올지 알았어요.
그래서 수능 보고 나면 제가 제일 자주 들었던 소리가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30문제 중에 27문제를 60분 만에 다 푸는데 그럼 40분 남은 거잖아요. 40분 동안 남은 3개 중에 하나도 못 풀었습니다. 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88점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좀 하는 학생들한테는 88점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까지 1등급이냐면 그 세 문항 중에 객관식 하나 찍어서 맞춘 학생들까지 1등급. 요때는 요 교과 과정 때는 수능 객관식 킬러가 21번이었는데요. 21번 답이 이과는 4번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니디 문제답은 기니디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막 까지더라고요. 선생님, 요 근처 학원에 원장님은 저기 뭐지? 수능 문제 2개 답도 찍어줬다고 그러는데 쌤이 안 찍어주시면 그 선생 20번 5번 쓰고 21번 4번 쓰라고 그랬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5번하고 4번이 계속 나왔어요. 그럼 이제 해마다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이 고민을 하는 거죠. 작년까지 계속 기니디였던 사실을 아는데 이번도 기니디일까? 설마 이번에 배신을 때리는 건 아닐까? 그 고민을 해서 그 신념을 가지고 21번을 끝까지 4번으로 찍은 학생들까지 1등급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기니디는 기니디지 하고 찍은 학생들까지 1등급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2개는 보통 틀려도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는 92점이 1등급 커트라인이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바뀐 거는 뭐냐면요,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게 뻔히 나오겠다고 생각하는 유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되게 대표적으로 크레탈 도형 문제 안 나오기 시작했죠. 크레탈 도형이 뭐냐면 이제 무한등 미국수 문제 도형, 자이스토리 보니까 100문제씩 있는 눈깔 뺑글뺑글 돌아가는 도형 문제 있죠, 그죠? 그거가 안 나온 적이 그 대통령 킬러 없애겠다고 이야기 전까지 그게 수능에 안 나온 적이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계속 안 나오고 있죠. 삼각함수 도형 극한 그거 안 나오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22번 문제도 그 전까지 제일 많이 출제됐던 거는 수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특별히 접하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굉장히 특수한 관계를 맞추는 그래프 개혁을 찍어내고 그 개혁에 맞춰서 식세우는 능력을 물어봤습니다. 그래프가 되게 특수한 관계. 저도 수업할 때 수능 수업할 때는 어답접하고 다녔습니다. 어차피 답은 접할 때지. 그렇죠? 그거 찍어내지 않고 되게 논리적으로 풀면 그게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없어졌다는 거는 그런 문제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그거 찍어내는 능력으로 안 먹히니까 학생들한테는 낯선 겁니다. 또 시간도 모자르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3가지 정도, 수능이 낯설었을 때 되게 대표적인 경향을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이거 아닙니까?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 지금 미시고 보이는 친구가 수업 공부 열심히 할 친구입니다. 이건 달리면 짜증나죠. 근데 조금 문제에서 왜 정수 자연수가 저기 사실 실수보다 훨씬 쉬운 수인데 정수 자연수만 이제 문제에 달리면 문제가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정수 자연수 조건. 그 다음에 2번째 보일 과정 연계. 보일을 진짜 많이 물어봐요 옛날부터. 보일 때 공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차 방정식 푸는 거, 기타 등등 이런 거 정말 많이 물어봐요. 그 다음에 3번째 계산이 어려워. 근데 사실 또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문제를 풀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근해 공식을 써야 되잖아요. 근해 공식을 쓰면 이건 내가 계산 중간에 실수했네 하고 돌아갔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은 계산 이렇게 복잡한 문제 근해 공식까지 써야 되는 문제가 잘 안 나온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근해 공식 써야 되는 문제가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계산이 더러워집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계산이 어려운 건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세 개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킬러 없이 변별력 확보하기.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은 조금 이제 연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해야 됩니다. 문항번호 가지고 난이도 찍었던 거 그거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야 됩니다. 잘하는 학생들 고생시키는 방법이 뭐냐면요. 수능 문제에서 11, 12, 13, 14 이쪽에서 이제 이게 내문항의 한 페이지잖아요. 잘하는 친구들은 이 중에서는 다 푼다고 보통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4개 중에 하나를 들어온 걸 껴넣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멘탈이 나가서 그 뒤에 시험을 망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신경을 쓰면서 난이도를 문항번호를 보고 난이도 저기 파악하는 거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수자연수 조건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를 니네가 유형으로 익숙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유용하냐면, 전 사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정수자연수 조건이 많이 튀어나오길래 정수 조건 부정 방정식을 괜히 연락 물어볼래나 하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잘 물어보래. 사실 물어보는 핵심이 미납 추론 능력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처음 본 유형인데 이건 니네가 보자마자 이게 안 풀릴 테니 1대입해서 한번 해보고 2대입해서 한번 해보고 3대입해서 4대입해서 해본 다음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먹어서 이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수자연수 조건이 달려있는 게 다른 것보다 미납 추론 능력을 물어보기 위해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피식 웃었던 것처럼, 그쵸? 정수자연수 조건만 달리기 시작하면 문제 풀이 시간도 늘어지고 해봐야 될 것도 많아지고 경우도 잘게 나눠야 되고 막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수리노트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귀납 추론만 지금까지 귀납 추론이라는 주제만 가지고도 1시간을 공부를 했습니다. 논술에서 귀납 추론과 관련돼서 물어보는 게 되게 많습니다. 1대입 해보고 2대입 해보고 3대입 해보고. 왜냐하면 논술은 훨씬 더 긴 시간을 주고 문제를 적게 풀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런 거를 해보고 나서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유도해주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고1 과정 연계요. 저희가 3월 달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에서 뭘 할 거냐 하면 고1 과정, 고2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교과서를 싹 돌아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지금까지 그런 거 있잖아요. 수능에서 안 나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머릿속에서 비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차 방정식 어떻게 푸는 건가요? 인수 정리할 때 알파 어떻게 찾나요? 1대입 해보고 2대입 해보고 1대입 해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1대입 해보고 그 다음 5대입 해보고. 아니라고요. 이거 벌써 틀리는 거라고. 1학년 때 이거 다 할 줄 알았어요. 저 제일 처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 대입해보는 건 맞는데 그 제일 처음에 해봐야 되는 건 상수항 약수들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거에 실패하면 최고차항 약수분의 상수항 약수들을 두들겨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은 1 대입해보고 안 되면 2 대입해보고 2도 안 되면 3 대입해보고 이러면 절대로 못했어요. 그런 것들부터 9일간. 근데 이게 실전에서 상관이 있는 게 옛날에 어려운 미적분 문제를 실컷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3차 방정식을 못 풀어가지고 시험에 떨어지는 학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수를 알파를 2분의 1을 찾았어야 되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3월달부터 고1 과정, 지금은 좀 총론적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3월달부터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싹 다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에서 이렇게 패턴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에서 빠져 있는 것들, 학생들이 흔히 까먹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 부분을 논술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파트들이니까 이 부분이 같이 보완이 될 겁니다. 계산 어려운 거 논술은 뭐 그렇죠? 저 100분 동안 서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수능인데 100분 동안 큰 문제 3개 풀면 붙는 게 논술이니까 계산은 그냥 당연히 연습이 되겠죠. 그래서 수리논술하고 수능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판에 가서 몰아서 준비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요, 최대한 일찍 시작을 해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하고 길게, 수능 끝날 때까지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수능이랑 논술이랑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거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수능도 수학이고 논술도 수학입니다. 근데 수능은 이 아이를 객관식으로 물어보는 수학이라서 되게 특수한 케이스를 빨리 찾아내면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주류가 되는 반면에 논술은 그따구로 문제를 풀면 감점을 어마어마하게 당하기 때문에 훨씬 일반론적인 해법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과목이 이것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리논술 수업을 통해서 1년이 끝나고 나가도 학생들이 머릿속에 남았으면 좋겠는 거는 뭐냐면요, 몇 년도 무슨 문제가 이런 게 나왔지 뭐 이런 거 잘난 척하는 거 말고요, 이렇게 하면 수학은 항상 풀 수 있다는 거를 학생들한테 좀 만들어주는 게 논술 수업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능 문제, 서론 문제는 항상 그 방법론을 쓸 수는 없어요. 당연히 수능은 풀 수 있는 것들을 팍팍팍팍 풀어 제껴야지 가능한 과목인 거 맞는데, 거기에서 되게 낯선 문제를
마주쳤을 때는 논술 수업에서 배운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경쟁률이요. 성균관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균관대가 그 세과목 등급합이 6이라의 최저 등급입니다. 세과목 등급합이 6이라의 최저 등급. 이게 말하는 2등급이 3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학생을 한번 생각해보죠. 최저 등급을 학생이 수능에서 최종적으로 2, 1, 2, 2 이렇게 받은 학생이 하나 있다 치고요. 그 다음에 2, 2, 2, 3 이렇게 받은 학생이 하나 있다 치고 2, 2, 3, 3 이렇게 받은 학생이 하나 있다 칩시다. 2, 2, 2. 학생들은 되게 성균관대에 지원을 했을 법한 학생들의 점수들입니다. 대체로 이런 성적들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왜 성균관대를 정시로는 좀 빡빡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성균관대 원서를 썼을 거니까요. 그러면 얘 시험 보러 갔을까요? 안 갔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학이랑 과학이 1, 2이면 얘가 고대도 행간하 해볼만 할 겁니다. 그러면 성균관대 붙이면 아까 그 서강대 붙었다고 랄라랄라 하고 있던 그 친구가 똑같은 짓 하는 거죠. 시험 보러 안 갔을 겁니다. 입시를 제대로 지도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성균관대 시험 보러 갔을까요? 당연히 가야 돼요. 목숨 걸고 열심히 써서 붙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친구는 뭐 시험 보러 갔을 수 있겠죠. 등급 커트에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하고 시험을 보러 가야 되긴 하는데 아쉽게도 이 경쟁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친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세 명 중에 이 친구만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렇죠? 이게 실질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최초 경쟁률이 후덜덜하죠. 근데 여기에서 실질 경쟁률로 넘어오면 사실 3분의 1이 되는 학교를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수능 대박난 친구들도 안 오는 거고요. 수능을 최저를 못 맞춘 친구도 안 오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사실 원래 최초에 보이는 무섭게 생긴 경쟁률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인하대는요, 쌤, 인하대는 별로 안 줄었네요. 인하대는 왜냐하면 인하대는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얘 되게 고집이 센 학교입니다. 그 논술 실력만 갖고 학생을 뽑겠다는 고집이 되게 센 학교입니다.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2008학년도에 그 수능이 등급제 수능이 시도가 되면서 전국에 이제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교가 정시에서 논술을 보던 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교육부에서 조졌어요. 이러니까 사교육이 참고라고 어쩌고 하면서 교육부에서 조졌어요. 그런데 뭐 지원금을 깎을 거고 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교들이 논술을 다 취소를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우리는 국어도 논술을 보겠다 한 학교가 한 개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였습니다. 서울대도 안 보는데 인하대학교는 예, 그래서 이제 최저 등급이 떨어지지 않는 것, 그 경쟁률이 최초 경쟁률에서 실질 경쟁률로 별로 떨어지지 않는 건데 의예과는 최저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의예과는 이만큼씩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쟁률이 보던 것보다는 훨씬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이 너무 어렵다. 시험이 어려운 게 나쁜 건가요? 제가 시험을 봤던 해예요. 제가 시험을 봤을 때 정시에서도 공부사를 봤다 그랬잖아요. 시험을 보고 이제 수학이 되게 어렵거든요. 되게 어려워서 제가 8문제 중에 5문제밖에 못 풀었어요. 지금은 한 60점 되겠죠. 60점 될 텐데 5문제밖에 못 풀어서 그렇다 하고 생각을 하고 손 머리 위에 딱 하고 나가지고 뒤에서 이제 시험지를 막 걷기 시작하는데 뒤에 사람이 쿡쿡 찌르면서 문제 진짜 어려웠죠 하더라고요. 이러고 맞아요. 3개나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학생이 이제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흑빛이 되더라고요. 붙었구나 생각했어요. 문제가 어려면 좋은 겁니다. 문제가 어려면 좋은 겁니다. 학교 레벨에 비해서요. 문제가 되게 쉽다고 학교 레벨에 비해서 문제가 좀 쉽다고 생각되는 학교가 대체로 성균관대를 보통 많이 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균관대가 시험을 보고 나면 무슨 일이 제일 많이 이제 벌어지냐면요.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이제 성대생이라고 불러주십시오 하고 잘난 척을 막 합니다. 성대 다 붙었습니다 하고 막 잘난 척을 하는데 결과를 보면 똑 떨어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문제가 쉬운데 경쟁률이 N가 되는 경쟁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맞추는 것만으로는 합격을 못하는 거고요.
답에서 글씨 예쁘게 써야 될까? 글씨도 좀 잘 보이게 쓰고, 그 다음에 문장 구조도 좀 잘 맞추고, 그 다음에 뭐 좀 더 논리적으로 답을 쓰고, 그래야지 성균관대를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한 레벨에 있는 학교 중에 한양대학교가 있죠. 한양대학교가 논술이 되게 까다롭게 나오거든요. 근데 한양대학교에서 저는 그런 학생들 많이 봤습니다. 이제 결과가 막 발표가 되고 나면 선생님 한양대 붙었어요 하고 막 오잖아요. 그러면 축하해 해놓고 속으로 네가? 하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한양대학교에 생각보다 많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문제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되게 많은 학생들이 점수를 되게 못 받으면 생각보다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붙기도 하는 겁니다. 그 작년에 저기 9월 수시 원서 마감 일쯤 돼가지고 학생들한테 원서는 다 썼지? 하고 물어보니까 학생 하나가 수능 수업 듣는 학생이었어요. 학생 하나가 선생님 저기 뭐 수능도 안 봤는데 무슨 원서를 쓰십니까? 하고 묻더라고. 수시 원서 마감일로. 야 이 미친! 하고 잡아 나와가지고 힘벽에 세워놓고 제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제 핸드폰으로 결제해가지고 애 원서 아무데나 6개 막 뿌렸습니다. 정신 상태가 이러니까 애가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 리 없겠죠. 수학 맨날 4등급 받고 그랬는데 그 학생이 아주대학교 붙었습니다. 아주대학교가 학교 레벨에 비해서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붙었다고 자기는 이제 원서 쓰는 줄도 모르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원서를 강제로 쓰게 해가지고 붙여줬으니까 얘는 4등급 받던 애인데요. 은인으로 모시겠으면 이러고 있는데 속으로는 그래 네가 열심히 했지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아주대 문제 더럽게 어려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려우면요. 자, 이게 한번 볼까요? 학교 레벨에 비해서 가장 어렵게 나온 아까 이날에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레벨에 비해서 프라이드가 되게 많은 학교. 문제 되게 어렵고요. 제 생각에는 연대 문제보다 인하대 문제가 쉽다고 이야기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100점 만점 그러면은 커트라인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보세요. 100점 만점에 40점. 산업경영공학과 같은 학생들이 꽤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학과죠. 100점 만점에 40점입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커트라인이 아닙니다. 합격자 50% 커트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학생들도 우르르 들어갔다는 거죠. 우르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한 30, 아무리 낮게 30점? 32점? 뭐 이 정도까지는 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100점 만점. 문제가 어려우면 그냥 커트라인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이 고려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인하대를 시험을 보러 갔어요. 우리 학교 전교 1등 시험장에 들어와 있을까요? 들어와 있으면 의예과 시험 보는 거기 한 군데 따글따글 모여 있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학교를 정시로 갈 수 있는 학생들도 시험장에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어차피 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시험장에 들어있는 학생들의 레벨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성균관대 같으면 얘 빠지고 얘 빠지는 거니까 얘만 시험장에 버글버글 남아있는 겁니다. 시험장에 들어있는 학생들의 사실 수학 실력은 다 거기서 거기에. 중앙대학교 시험을 보러 갔다 칩시다. 수학 2등급인 학생이 되게 많을까요? 수학이 2등급인 상태에서 국어가 1등급이었으면 걔는 엔간하면 중대 정시로 붙거든요. 그러면 중대를 붙여놓고 어디 상향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수학이 2등급이면 그 시험장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 중에서 굉장히 상위권 수학 실력입니다. 보통은 3등급이 제일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높은 성적을 받은 친구들은 시험장에 안 들어올 거니까. 시험장을 비운 친구들이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각 시험장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의 수학 실력은 거기서 거기. 그럼 어떻게 하면 붙을까요? 남들보다 5점 더 받는데. 어차피 똑같은 놈들 거기서 거기인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5점 더 받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이거는 이렇게 서술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서술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서술을 해야지 점수를 가차없이 받겠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런 점수 몇 점들을 챙겨놓는 게 그냥 합격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그 시험을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은 그 강의실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5점 더 받으면 됩니다. 그거 못한다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고요. 내가 이 성적을 이 100점짜리 이 시험을 봤을 때 산업경영공을 줬으면 한 35점 받을 수 있으면 붙을 것 같으면 35점을 받으면 됩니다. 저 점수하고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경쟁률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수능하고 달라요.
니네학교 전교 1등부터 전교 꼴찌까지 다 보는 시험 아니고요. 다 비슷비슷한 아이들끼리 보는 시험.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특출나게 수학만 잘해서 그 시험장에 들어간 친구 같으면 논술로는 훨씬 유리한 학생들. 논술이 어렵다고 하는데 정시도 쉽지. 그렇죠? 수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게 뭘 것 같으세요? 저는 간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또 수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면 특정한 시점부터는 그냥 문제집 푸는 것보다 시간 제고 모의고사 많이 풀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저는 사실 되게 홀라칠 필요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 제고 이거 푸는 훈련들, 그 다음에 이런 낯선 상황에 맞췄을 때 쫄지 않는 훈련들, 이런 것들 계속 해야 돼요. 저는 작년에 수능이 학생들이 되게 쉬웠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면 저는 이게 도대체 학생들 입장에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딱 20번 되는 문제였는데 20번이 학생들이 이 문제를 보고 되게 당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문제가 딱 20번짜리 나왔었어요. 그런 문제에서 당황을 하면 그냥 1등급 받다가 2등급으로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이상한 짓을 해오곤 합니다. 간 크기 되게 중요합니다. 특정한 시점이 되면 시간 재고 낯선 문제를 만날 수 있는 모의고사들을 가지고 그냥 간을 좀 키우는 거 수능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내신이 좋아하나요? 자, 또 잠깐 볼까요? 내신 몇 점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내신이 여기 도국대를 한번 볼까요? 전과목 1등급인 친구는 20점이네요. 2등급이면 19.94점. 3등급은요? 19.86점. 4등급은요? 19.89. 점수 깎이지를 않네요. 5등급까지 가도 19.60.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5등급까지는 니네 점수를 안 까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논술은 되게 소문학 하나에 그냥 이 함수가 증가함수일까요? 이런 거 하나 물어보는 거 10점입니다. 여기서까지 전과목 5등급 0.4점이 까이는 거예요. 상관있나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점수가 팍 깎이기 시작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6등급부터 6등급은 이제 인간적으로 좀 너무하지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 5등급까지는 니네는 그냥 다 만점 줄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고요. 6등급은 좀 너무하지 하는 건데 사실 그래봤자 2.6점이니까 이거 논술로 못 뒤지냐 그냥 글씨 좀 예쁘게 쓰면 2.4점을 뒤집을 것 같은데요. 그쵸? 7등급 6점까지인데 여기서부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6점이면 소문학 하나 정도 점수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도국대를 시험을 보러 가는 거는 7등급, 8등급, 9등급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되게 특이한 내가 과학고 전교 꼴찌다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동국대학교를 시험을 보러 가는데 내신이 7등급인데 이거 현실적으로 흔히 존재하는 예는 당연히 아니겠다겠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품질돼 볼까요? 20, 17, 18, 19, 16 보세요. 딱 5등급까지는 점수 안 까는 거랑 똑같습니다. 6등급은 조금 차이를 두고요. 갑자기 팍팍팍팍 까기 시작해. 얘네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위에는 점수 다 똑같은 걸로 생각해 줄게 하는 이야기. 해동대 300점 만점으로 3점씩 갑니다. 이건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급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들 6등급은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과목 6등급이면 논술을 포기해야 될까? 첫 번째 방법은 논술 실력을 돌파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내신 100 대학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신 안 보는 논술 100 대학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레벨에 있는 다른 학교로 도망가서 시험을 보면 됩니다. 자, 선택 과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선택 과목 안 보는 학교들이 여기에 있는데 특이하게 성균관대가 여기 껴있는 것만 좀 특이하고요. 나머지 대체로는 조금 아래쪽에 있는 학교들이 선택 과목을 안 봅니다. 미적분만 보는 학교들이 이렇게 있고 미적, 확통, 기하, 전범위를 다 보는 학교들이 여기에 있고 성균관대를 제외하고 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들은 대체로 요 줄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양동고등학교가 그랬죠. 2학년 때 기하 했죠. 확통 안 했죠. 첫 번째는 내신 때 기하를 봤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굉장히 충분합니다. 기하 문제가 2학년 때 내신을 봤으면요. 기하 되게 쉽게 냈잖아요. 보통. 그거보다 어렵게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확통 안 배웠잖아요. 확통이 잘 돼 있으면 참 감사하긴 한데 확통 문제라는 게 고등학교 확통을 되게 깊이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대체로 중학교 레벨에서
확률이 뭔지는 알잖아요. 경우의 경우의 수. 고등학생한테 확률이 조금 사실 개념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중학교 때 확률이 좀 잡혀 있는 상황이면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될 범위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대학교들에서 아는 겁니다. 얘네들이 기하하고 확통을 할 줄 모르는. 이과가 저는 이과가 다 해야지. 이과가 왜 선택을 하죠? 어쨌거나 이과가 다 해야지. 그래서 얘네들이 뭔가 미적 기하 확통 중에 기하 확통 중에 하나는 기하하고 미적분 중에 하나는 빵꾸가 나 있는 친구들이라는 거를 대학교들에서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대체로 미적분을 쉽게 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적분은 수원, 수투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미적분을 보는 한에서는 수원, 수투, 미적분을 죄다 한 과목처럼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문제를 보통 변별력을 잡고 기하하고 확통처럼 이제 따로따로 좀 떨어져 있는 과목들에서 문제를 쉽게 내요. 그래서 수능을 논술을 잘 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하하고 확통을 좀 후유 파놔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해야 될 게 많아요. 시간 많은 친구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시간이 다 없을 테니까. 기하 확통을 재밌어서 하면 그거는 본장 할 만하죠. 와, 기하 개 재밌는 것 같아. 2차 복수, 포물선, 와 이게 옛날에 2차 함수복 그래프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한정하고 한직선으로부터 거리와 같은 점들의 집합이라는 이런 개 재밌는 일이 이런 친구들은 하세요. 재밌잖아요. 재미로 하고 그거 사실 미적분 실력에도 도움이 돼요. 근데 기하하고 확통을 논술을 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후벼 판다. 저는 일단 조금 후순위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적분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학년 때 내신을 했으면 그 정도가 되면 충분합니다. 포물선 뭔지 알고요. 그 다음에 접선 방정식 할 때 y = mx 뒤에 조그마한 꼬다기 하나씩 달려있었던 거 기억나죠? 아, 이거 외워야 되나? 외워야 되나? 이거 안 외우고 들어가기 조금 그래가지고 막판에 외우고 들어가. 그죠? 딱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까지 돼 있으면 되게 충분하고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보니까 이 기하석 있잖아요. 없나요? 다 미적분로들인가요? 확통로? 없나요? 확통로? 최근에 문제 보니까 기하 문제인데 접선 방정식 구하는데요. 제목이 문제 조건이 접선 방정식을 구하는데 음함수 미분법으로 구하시오 문제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기하러들은 미적분러들은 안 되면 식으로 조지면 되는 문제인데 기하러들은 나는 기하를 열심히 공부해서 기하에서 점수를 따야 되는데 음함수 미분법은 기하에서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출제되기도 확실히 미적분 본 친구들이 유리하고 공부도 그쪽의 장점을 살리는 게 유리한 시험이 맞습니다. 그래서 확통원 기하는 저희는 여름방학쯤부터 건드린 겁니다. 또 출제가 되는 것들이 반복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든 여름방학 때 소화를 할 거고 제일 할 게 많은 게 1학기잖아요. 1학기 미적분을 수원, 수투, 미적분까지 가는 이 라인을 잡는데 1학기는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확통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기하하고 확통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이 교재에 한두 개쯤 섞여 있을 수 있지만 중심은 확실히 미적분에 두고 공부를 할 겁니다. 예, 여름방학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안 하면 못 씁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거를 머릿속에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요, 단순화하는 거. 이거 해야지 하고 자기한테 자기 과제를 되게 단순화해서 던져주면 공부하기 훨씬 좋습니다.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거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고 제가 드릴 수 있는 해법은 여름방학 때까지는 기하하고 확통을 학교에서 내신하면 그거 그냥 그 정도 해두시고요. 아니면 그거는 까먹어도 좋습니다. 논술 시험을 듣죠. 볼까요? 직접 증명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규례법 수학적 기납법.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와씨 수학적 기납법이 이렇게 많이 나와?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수학적 기납법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수학적 기납법을 만나면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수학적 기납법이 빈칸 채우기 문제로 이미 요새 안 풀어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요새 빈칸 채우기 문제 수학적 기납법 안 나오잖아요. 학생들이 수학적 기납법이 정말 2학년 내신 때 한번 해보고 3학년 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논술에서 도움이 되고 그러면 그거 답쓰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만고만한 친구들이 시험장에 들어오는 때 나는 수학적 기납법을 여기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에 용이나 정의나 공식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x=a에서 미분간은 무슨 뜻입니까?
x 이퀄 a에서 미분까지 그렇죠. 연속이 뭐 도대체 벌써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능에서 편의상 이제 개념을 되게 단순화해 놓은 것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 미분 가능성은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은요 f 프라임 a가 존재해요. 연속성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상관이 없는 건 아닌데 이거를 최초의 정의에 연속성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1대1 함수 뭔가요? 그쵸? 그런 것들을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에서 쓰이지 않는 교과서 예를 들어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 문제 본 적 있을 겁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뭐 C가 어쩌고 저쩌고 있을 때 뭐 이런 문제 본 적 있을 겁니다. 면 풀어야 될 것 같아, 그지? 풀어야 될 것 같아. 보통 이거 뭐 물어보는 문제일까요? 기울기, 그쵸? 기울기. 자, 학생들이 대충 그렇게 조집니다. 그러면 이거 보고 그러면은 여기 점이 대충 있고 여기 x1, x2, x3 있는데 그치 기울기 그려보고 기울기 뭐가 다르니까 여기 뭐 극소하고 상관 있는 문제겠네 이러고 이제 대체로 극대나 극소하고 상관 있는 문제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풉니다. 출제된 한 사람도 저 생각을 하고 풀었을까요? 냈을까요? 무슨 문제일까요? 이거 만족하는 f 프라임 c2가 이 구간 내에 반드시 존재할 거고 미분계수의 부호가 바뀐 겁니다. 뭐 물어보는 문제인가요? 그쵸? 표현값 정리. 근데 대체로 표현값 정리와 관련돼서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그래프 대충 그려보고 이게 출제의도를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근데 그렇게도 또 맞기도 맞고요. 왜냐하면 수능은 객관식 시험이라서 그쵸? 모르고 가도 어떻게든 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표현값 정리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에 잘 나오지 않는 형태들, 그러니까 뭐 변수가 여러 개의 함수, 요새 이거는 융합수 용법 자주 나오곤 하죠. 변수가 여러 개의 함수,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미분법 말고 매개 변수 방정식을 빡세게 물어보는 것들, 함수 방정식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통합격과형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가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수원 문제에서 수투를 되게 깊게 섞어서 물어보는 문제는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습니다. 수투 문제는 뭐 시그마 기호 정도 갖다 쓰는 걸 제외하고 나면 수투 문제인데 수원 개념을 갖다 쓰는 문제들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미적분이 좀 애매할 때 미적분 다 섞어서 하는 거니까. 근데 논술은 그런 것들을 죄다 섞은 통합교과형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능도 계산이 들었고요. 까다롭다. 고급진 언어를 써야 되겠죠. 드럽다 아니고 수능보다 계산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답만 많고 논리가 부족하면 감점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 없는 공식을 사용하거나 그림만으로 설명하면 감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발끈 논술 답안에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논술 답안에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거가 되게 심각하게 감점을 할까 싶지만 어쨌거나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공식이잖아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쌤 그럼 계산 노가다를 해야 됩니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체로 이렇게 해서 중학교 때 배운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이 직사각형 그리고 직각삼각형에서 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하면 다음과 같다 한 다음에 옆에다 신발끈 써가지고 계산해서 다 쓰면 됩니다. 그런 거는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일단 교과서에 없는 공식이 해법으로 이제 제시가 되면 안 됩니다. 100점은 안 나옵니다. 답보다 과정이 중요하고 쓸 수 있을 만큼 쓰면 됩니다. 무슨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은 하나라도 덜 틀리기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내 틀리는 문제가 1개, 2개, 3개가 되면 큰일 났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논술은 빵점부터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맞췄네, 요만큼 맞췄네, 요만큼 맞췄네 그러면 내가 합격이 요만큼 다가가는 거네. 왜냐면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고 그 다음에 주관식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서 하면 됩니다. 자, 귀력법을 이용한 친구, 귀력법 뭔지 기억은 나나요?
근데 이거 사실 니네 수능에서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규율법, 뭐 예를 들어서 결론을 부정했더니 어디선가 모순이 발생하면 증명 끝인 거. 예를 들어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는 게 다 그거 있을 거예요. 규율법 배우면. 예, 그걸 이용한 증명 문제 해본 적 없잖아요. 논술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근데 규율법적 사고는 수학에서 되게 자주 물어요. 예를 들어서 15번 수열 문제에서 정수 조건 주고 이렇게 갔더니 답이 정수가 아닌 게 튀어나왔어요. 그럼 걔 제껴야 되는 거잖아요. X표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죠? 걔가 규율법. 이렇게 갔더니 모순이 생긴 겁니다. 정수라는 조건의 모순. 그런 것들을 규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에 쓰이지 않는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한 거고, 그 다음에 쌍곡선하고 수열을 융합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원별로 이렇게 융합한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니네 매개변수 미분법 말고는 매개변수 다뤄본 적 없잖아요. 근데 수학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매개하는 곡선 이런 것들을 깊이 물어보는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네.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수능이 유형이 바뀌는 중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작년 10월 모의고사를 보다 깜짝 놀랐는데, 참 요새는 수능에서 미적분 28, 29, 30 다 틀린 게 뭔가 좀 디폴트 같이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28번 제일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29번, 30번 쉬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28번을 객관식인데 이게 쫄리잖아요. 이것도 못 풀겠다 싶으면. 그래서 29번, 30번을 읽어보지도 않고 앞에 검사를 넘어간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28번 함부로 28번이 어려운 29번, 30번은 풀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작년 10월 모의고사에 보니까 급수, 그러니까 수열의 합에다가 샌드위치 정리를 써서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더라고요. 제 기억에 수능 역사상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유형입니다. 논술에서는 되게 비출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유형이 이렇게 막 바뀌는 시기에 그 전년도의 대학별고사를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갖다 쓰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수학이 어차피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래서 대학별고사를 열심히 준비해 놓으면 수능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수능 문제, 이거는 반드시 논술 문제, 이렇게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수업 하다가 보면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좀 이제 새로운 유형을 막 이제 풀고 있으면 선생님 그런 거 수능에 안 나오지 않나요? 이거 물어본 학생들이 있거든요. 나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고, 그치? 그러니까 좀 닥치는 대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전 학생들이 조금 덜 야갔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도움이 안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수능이 유형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1, 2월에는 좀 총론적인 수업을 하는 거고요. 3, 4월에는 대수학, 기하학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3, 4월부터 고1 과정부터 해서 수원 수투까지 논술을 기준으로 해서 개념을 싹 다 훑을 겁니다. 싹 다 훑을 겁니다. 그래서 논술에서 물어볼 법한 교과서 개념들 중에 학생들이 비어있는 게 없게 만드는 게 3, 4월 목표가 될 거고요. 5, 6월은 미적분으로 넘어가서 거기서도 또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논술로 다시 보는 그런 식의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7월부터는 이제 실전 수업으로 들어가는 거고, 시험 때마다 모의고사를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때 프리키피아 팀의 장점은 뭐냐면 저기서 대부분의 러셀 학원에서 프리키피아 팀이 수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 시험 데이터까지 다 종합을 해서 전국적으로 내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 사실 논술은 그런 거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프리키피아 팀은 사실 큰 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국의 전수들 기준으로 자기 실력을 객관화할 수 있는 수업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다음 이때부터 선택 과목 특강, 그다음에 약수적 논술을 볼 친구들은 그쪽 특강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9월부터 11월은 각 대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파이널 수업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요. 저희 수업에 들어온 친구들은 다 네이버 밴드로 제가 초대장을 날려드립니다. 그러면은 밴드 들어와가지고 친목을 도모할 거는 친목 도모해도 되는데 그럴 거는 아니고요. 수업에서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를
제가 그때그때 지금 질문 직답은 못 해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있을 때 어쨌거나 학생들이 수업에 있는 질문은 다 밴드에서 문자로 소통을 해서 다 해결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업을 혹시 못 나오거나 아니면은 복습을 하고 싶다 그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한테는 수업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톡 뭐 이런 데 있죠. 카페는 가입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되게 이게 입시와 관련된 사람들도 많은 카페입니다. 끝났네요.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훨씬 더 많은데 밥 먹어야지, 그지? 세상에 어떤 것도 밥 먹는 거가 중요하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논술을 안 하지는 못하게 될 겁니다. 안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빨리 시작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수업을 듣고 한 번 복습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논술을 쳐다보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생각을 하고 도보를 1년 동안 반복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술은 결국 5점 더 맞는 겁니다. 네가 가진 수업 실력보다 5점을 더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충분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이 혹시 있으신 어머니들의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개별적으로 남아서 질문해 주시면 될 거고, 설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